네, 저는 Create for Post Training Quantization for GPT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조혜창입니다. 본 발표는 민환님, 수빈님, 예진님께서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발표는 Introduction부터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al Validation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 중에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전 분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델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각자 사용하기 원하면서 개인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GPU의 모델을 할당하기 위해서 양자화의 필요성이 매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미지 처리 모델에 적용하던 양자화가 그대로 적용했을 때 좋은 성능을 잘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배경에서 OPT 혹은 블룸과 같은 오픈소스 LLM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각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양자화 실험이 가능해진 배경에서 이제 이러한 모델 양자화, 언어 모델 양자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어 모델의 양자화도 기존 양자화와 같이 매우 다양한 분류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만 좀 크게 봤을 때 이제 QAT 또 PTQ와 같이 양자화한 후에 모델을 아예 학습하는 기법과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양자화하는 이런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잘 양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PTQ 방법론에 대해서 본 논문은 상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PTQ라는 방법론은 이제 이미 잘 학습한 모델을 가져와서 양자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래서 모델이 잘 동작하는 입출력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서 해당 입출력에 대해서 양자화한 후에도 기존과 같이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게끔 요구하는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양자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화하는 방법론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의존적인 라운딩부터 해서 이제 그 모델의 로스 값을 두고 오차 제곱합을 로스 함수로 사용해서 이 양자된 값을 칼리브레이션하는 방법론, 또 이제 저희 방법론도 많이 적용이 될 건데 이 피셔 정보를 그 목표 함수에 도입해서 이 최적화를 더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론, 그리고 뭐 제로 퀀트와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몇 가지 방법론은 본 GPT-Q에도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해당 GPT-Q 방법론은 그 다음과 같은 기여 사항들을 갖게 됩니다. 기존 방법론에 비해서 성능도 더 좋으면서 양자화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에서도 몇 시간 이내에 실행한 만큼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른 메모리 로딩 위에 압축할 수 있는 맞춤형 GPU 커널을 직접 구현해서 그래서 연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보다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요. 또 기존 방법론에서는 1.3빌리언 모델을 양자화하는데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서 아마 이 175빌리언 모델을 양자화하는 데는 아마 몇 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본 GPT-Q를 적용하고 나면 175빌리언 모델을 4시간 안에 양자화하는 매우 획기적인 속도로 양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일반인도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좀 양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그래프로도 과거 방법론과 비교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바로 뒤에서 이제 RTN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RTN은 라운드 투 니어리스트 그냥 이제 양자화되는 그 격자 그리드 사이에서 단순히 가장 가까운 격자로 양자화하는 방법론을 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Q를 사용하기 이전 양자화들을 좀 뜻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위키텍스트2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펄플렉시티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펄플렉시티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모습을 과거 RTN에서 보인다면,
해당 GPTQ 방법론으로 양자화한 모델은 양자화하기 이전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전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퀀트라는 방법론에서는 이제 언어 모델이 기존 이미지 처리 모델에 적용했던 양자화가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이 모델에 각각 통과하는 액티베이션과 모델의 웨이트가 갖는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먼저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이 모델에 각각 통과한 그 언어 토큰들, 그럼 각각 층들을 지금 X축은 모델의 어텐션 레이어 각각의 층들을 뜻하고 있고요. 각각 층들을 통과해서 나온 액티베이션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문장이 들어가면 문장에 각각 토큰들 값이 있을 텐데요. 이 토큰 하나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러 개 파라미터의 이 절대값의 최대값들의 분포를 지금 박스 플롯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 23번째 있는 박스 플롯을 보면은 이 거대 언어 모델에서 23번째 층을 통과한 토큰들의 데이터 분포의 절대값과 최대값들이 이와 같이 분포한다.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특정 토큰은 데이터 분포가 그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마이너스 8에서 8 사이 값으로 이렇게 쭉 분포를 하는 반면에 특정 토큰은 마이너스 35에서 플러스 35 이렇게 좀 더 넓은 범위로 그 파라미터 분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토큰들, 즉 각각 액티베이션들이 따로 양자화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의 액티베이션에 대한 양자화였다면 이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양자화도 마찬가지니 각각 모델 층에 대해서 이 각각 층의 각각 로우 파라미터들의 범위를 역시 박스플롯으로 그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동일하게 절대값의 최대값들의 분포를 그려주고 있고요. 역시 상당히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토큰별, 로우별 이제 정적이지 않은 각각 양자화되는 그 그리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동적 양자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적용했을 때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양자화를 적용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능 비교를 봤을 때 이제 보통 이 제로 퀀트 기법이 적용된 상황이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은 PTQ에서 성능이 완전 망가졌었는데 좋은 점수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또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위키텍스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해당 값은 퍼플렉시티 값을 비교하는 값으로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로 퀀트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은 퍼플렉시티가 갑자기 부쩍 증가해서 제대로 된 언어 생성을 못하는 반면에 이제 제로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면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양자화를 적용하기 전에는 퍼플렉시티가 21로 매우 낮은 값이었는데 해당 제로 퀀트를 적용하니 88 이렇게 좀 증가한 값을 보이는데 또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이제 층별로 양자화를 따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또 제시합니다. 해당 방법론을까지 적용하면은 성능도 더 좋아질 뿐 아니라 더 적은 GPU VRAM 하에서도 모델 양자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층별로 그 모델 아키텍처에서 층별로 양자화를 따로 적용하는 방법론이 이제 그 현재 논문에서까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로 퀀트 기법은 실제 1.6 빌리언 정도의 모델까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모델이 10 빌리언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결국에 모델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여 이후에 이런 LLM 인트 8 같은 방법론에서 그 어떤 부분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이런 양자화가 잘 적용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점점 이 모델 통과하는 액티베이션에 이상치가 많이 발생하고, 값의 크기가, 분포가 커짐에 따라, 이제 그 양자된 값이 본래 정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상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따로 빼서, 해당 로우들에 대해서만, 혹은 해당 액티베이션들에 대해서만, 양자를 하지 않고, 좀 더 높은 비트의 자료형을 사용하고, 그런 이상치 값이 없는 그 웨이트들에 대해서만 양자를 적용하면 보다 큰 모델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론도 이제 모델을 양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앞서 말한 것처럼 1.6빌리언짜리 모델을 양자하는데 뭐 3시간 정도 시간이 할당됨에 따라 매우 큰 모델을 양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본 논문은 어떻게 모델을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양자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은 기존 프로닝에서, 즉 모델에서 중요하지 않은 웨이트를 삭제해버리는 이 가지치기 기법에서 사용되던 옵티멀 브레인 설전 기법이 변형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앞서 적용됐던 방법론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모델의 각각 층들을 따로따로 가져와서 양자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각 로우별로 액티베이션 범위가 달라서 동적 양자화라는 것을 앞에 적용했었는데요. 마찬가지 각각 로우별로 따로따로 양자화를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거쳐서 모델 양자화를 좀 더 안정화하는 방법론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해당 칼리브레이션 할 때는 이제 모델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해서 동일한 값이 유지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모델 전체의 입력값을 넣고 최종 아웃풋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웨이트, 각각 층들에 대해서 그 입출력 값이 유지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로스 함수를 잡고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근데 해당 방법론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수식이 조금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에 좀 모태가 되는 옵티멀 브레인 설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수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좀 좋아서 해당 수식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해당 옵티멀 브레인 설전은 앞서 말했듯이 프루닝 기법, 그래서 웨이트에서 제거해서 전체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를 찾아서 해당 그 웨이트의 특정 로우 벡터들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q 번째 행을 제거했을 경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옵티멀 브레인 설전과 현재 저희가 볼 옵티멀 브레인 컨테이제이션 둘 다 모두 현재 화면과 같은 수식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웨이트 그 전체 로스 값에 대해 변화를 최대한 조금 가져오길 원하면서 지금 전체 로스 함수에 대해서 그 웨이트가 바뀌었을 때 로스 값이 어떻게 바뀔지 수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식에서 e는 보통 에러를 뜻하는 값으로 로스로 생각해 주셔도 좋으시고 아니면 에러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때 보통 저희가 무언가 변화량에 대해서 전체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하고자 할 때 이제 테일러 전개를 통한 오차 근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일러 근사를 이제 여러 차항까지 계산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겠는데요. 네, 저희는 모델 파라미터 수정을 조금만 한다는 가정하에 보통 오차 근사를 할 때 해당 테일러 전개에서 1차 미분항에 관련된 1차항까지만 계산을 하고 보통 이제 모델 업데이트를 할 때도 이 2차 미분항부터는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오차 근사법을 좀 따져보면은 이 2차 근사항까지 계산했을 때 근사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제 이론도 많이 있는데요. 다만 2차 근사항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 웨이트를 바꿈에 따라 다른 웨이트에도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복잡한 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연산량이 부쩍 증가함에 따라 차원의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딥러닝 모델 업데이트할 때 이 이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옵티멀 브레인 썰전과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에서는 이 이창을 사용해서 모델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차항부터는 다시 이 웨이트에 대해서 3차 항이 0에 급속히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0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왜 1차항을 보지 않고 2차항을 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미 그 대량의 텍스트로 학습을 해서 특정 지점에 잘 수렴한 모델을 가져와서 프루닝 혹은 양자화를 적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수렴한 모델은 웨이터의 소량의 변화에 따른 전체 그 값의 변화가 이제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마의 모델을 수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1차 성분이 0에 가까워져서 결국에 모델을 추가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이 2차 미분항을 봐야 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2차 미분 텀에서 생기는 이계도 함수를 해시한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시한 행렬 값을 가지고 모델 양자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식도 먼저 옵티멀 브레인 썰전에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해당 이유도 옵티멀 브레인 썰전에서의 수식이 훨씬 간단하고요. 퀀타이제이션으로 넘어가면 특정 부분만 갈아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조금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브레인 썰전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웨이트에서 특정 Q번째 행을 제거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해당 Q번째 행을 제거했을 때, 몇 번째 Q번째 행을 제거했을 때 그 생기는 로스 값을 지금 화면에 보기처럼 수식을 소개하고 있고, 네. 해당 값이 가장 적게 적용됐을 때 웨이트가 이렇게 된다.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값이 어떻게 좀 유도가 됐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복잡하게 생긴 수식값을 해시한 H값으로서 그냥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해당 해시한 값은 실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해당 값도 컴퓨터 상에서 보다 손쉽게 근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근사하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수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1차 미분항과 그 2차 미분항, 네, 2차 미분항, 그리고 3차 미분항 이상의 텀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한 상황이고, 이 1차 미분항과 3차 미분항 이상의 텀은 이제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즉, 이 2차 미분항, 즉, 이런 해시한 값을 가지고 있는 텀이 저희는 최소값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 웨이트 값의 특정 변화량을 주는 상황에서 전체 로스 값이 변화가 최소화가 되길 원하는데요. 근데 이 웨이트 값은 사실 특정 그 제한 조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Q번째 행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웨이트의 변화량과 Q번째 행 값을 더하면 전체가 0 벡터가 돼 버리겠는데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만족하는 제한 조건 하에서 이런 특정 수식값의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해서 수식을 전개하게 됩니다. 해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하면 내가 극값을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에 이제 제한 조건을 같이 더해주되 라그랑주 승수를 곱한 값을 더해서 해당 라그랑지안을 설계했을 때 해당 라그랑지안 값의 그레디언트가 0인 지점에서 해당 값도 극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론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분을 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네, 해당 그 델타 W가 수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W는 Q번째 행을 제거했을 때의 값만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Q번째 행만 의미하도록 제가 좀 명확하게 값을 표기를 해봤습니다. 해당 값을 좀 표기하지 않으면 수식 전개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표기를 하였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럼 이 델타 W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상태에서 해당 값을 그대로 다시 한번 위에 라그랑지안 수식에 대입해 볼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이렇게 대입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델타 오메가들의 해당 값을 다 적용을 한 상태고요.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시안의 역행렬 값이 있어서 기존 해시안 값이 사라지고 해당 값이 두 번 곱해져서 역행렬 값만 살아남는 상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아래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라그랑지아는 지금 이 라그랑지 승수라고 불리는 이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이 람다 값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형태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차함수는 다시 한번 저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상황에서 완전 제곱식의 이 꼭지점 위치에서 다시 한번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어느 지점에서 꼭지점을 구하는지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람다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람다 값이 계산이 되면은 아까 계산했던 이 델타 W 값이 저희가 처음에 지정했던 해당 해시안 행렬과 이 웨이트 Q 값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정리해서 본 그 방법론들은 수식을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해당 해시안 값을 적용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아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왜 해시안 값을 적용하는 것이 편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적용하고자 했던 그 문제는 해당 해시안 값에 대해서 그 최소값, 전체값을 최소로 만드는 웨이트를 찾고자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값 역시 방금 전에 저희가 정리한 이 델타 W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수식을 최소값으로 만드는 상황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으로 넘어가면 옵티멀 브레인 썰전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단순히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한 거냐면 옵티멀 브레인 썰전에서는 프루닝이어서 특정 웨이트를 삭제하는 상황이고요. 웨이트를 삭제하면은 그 웨이트의 변화량이 기존 웨이트의 딱 마이너스 값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퀀타이제이션 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웨이트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의 퀀타이제이션을 한 특정 값에서 이 웨이트와 퀀타이제이션의 차이값만큼이 델타 W가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식을 전개하면 처음에 이 웨이트 자리에 단순히 웨이트 마이너스 퀀타이제이션 웨이트 이런 것만 적용하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수식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수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하면은 모델 업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값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시안을 이용해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할 값을 직접 계산하면은 굉장히 적은 횟수의 모델 업데이트만으로도 모델이 원하는 값으로 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해시안 값은 어째서 사용하기 편한가? 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해시안 값은 기존 모델 학습에서는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현재 저희 상황은 일단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때문에 이제 층별로 양자화를 따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연산량이 극도로 간소화될 수가 있게 값이 근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수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웨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 이계도 함수 값을 얻는 상황이고요. 해당 D 값은 그 임의의 로스 펑션 혹은 그 거리 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통과한 이 아웃풋과 실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을 이렇게 두고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가깝기를 저희는 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해시안을 계산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해시안을 계산해 보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써봤는데 여기서 이 모델을 통과한 아웃풋은 이제 입력 데이트가 특정 층 웨이트를 통과해서 나온 예측 타겟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측 타겟과 실제 타겟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로스 펑션으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로 보자면 단순히 MSE, 민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배경에서 수식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즉 여기에서 그냥 5라고 표기해 놓은 값은 이제 웨이트와 입력 데이트 x에 둘 다 의존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전미분을 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미분이 이렇게 분할되는 이제 체인 룰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만 미분을 먼저 걸었을 때 해당 값은 해당 D를 아웃풋 값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에 해당 아웃풋이 웨이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곱하는 값과 동일해지고요. 해당 전체 값을 다시 한번 웨이트에 대해서 전미분해주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복잡하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해당 텀과 해당 텀은 둘 다 이제 그 각각 웨이트 개수만큼의 매트릭스를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스칼라 값으로 값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값이 복잡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해당 웨이트 값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값이 살짝 해당 값이 살짝 깨져 버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앞쪽의 텀, 이 아웃풋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미분함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1차항과 2차항으로 다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1차항은 이미 잘 학습된 모델에서는 0에 수렴하는 이제 로컬 미니마의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해당 텀은 무시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텀을 무시하고 이제 뒤에 값만 계산한 상황이 이제 그 피셔가 제공한 이 근사 기법입니다. 이런 근사 기법 상황에서 이 뒤에 값만 가지고 저희는 계산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해당 값이 잘 깨진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빠르게 고치고 소개해드리는 것이 보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좀 붙여놓고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방금 이 정리된 수식은 다시 한번 근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트 값의 변화량에 따른 이 아웃풋의 변화량 그리고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해당 변화량은 왜 단순화될 수 있는가 보면 저희가 이제 층별로 모델 웨이트를 따로 양자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각각 아웃풋을 구하는 수식이 상당히 단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번째 층에서의 이제 입출력을 생각해 보면 이제 K번째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 값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극적으로 좀 제가 단순화를 시켜보면은 단순히 특정 웨이트에 입력되는 X 값을 곱한 결과가 아웃풋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놓은 아웃풋도 다시 한번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간단한 예시로 민스퀘어 에러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해당 웨이트로 미분한 값과 이계도 함수 값은 단순히 입력 데이터와 이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극적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본 논문에서의 해시안이 다음과 같은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설명은 없이 해시안은 단순히 이제 해당 층에서의 입력 데이터를 트랜스포즈와 곱해서 2를 곱한 값이라고 그냥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이 사용되고 있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옵티멀 컨테이저에서는 이제 층별로 따로 양자가 적용돼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양자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그럼에도 이제 푸르닝 기법과 달라지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 옵티멀 브레인 설전, 푸르닝 기법에서는 이제 로스 변화를 최소로 하는 그 웨이트 제거 값을 찾기 위한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로스의 변화를 최소로 하는 지점을 찾아가면서 해당 순서대로 이제 웨이트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양자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특정 순서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고정 순서로 양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고정 순서로 양자와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고정 순서로 양자를 진행하면서 어차피 모든 파라미터들을 양자화할 건데, 각각 행을 양자화한 것이,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옵티멀 브레인 설전에서 극히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옵티멀 브레인 설전에서는 각 행들을 아예 제거해버리지만, 여기서 양자만 해서 변화되는 값이 훨씬 적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의 근설을 적용해서 이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의 하나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각각 행들을 다 하나씩 양자를 적용하고 양자를 적용할 때마다 다음 수식에서의 값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한데요. 근데 조금 근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접근을 해서 이제 특정 배치 사이즈만큼씩 행을 따로따로 가져와서 병렬 처리를 그냥 진행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적용해서 성능 하락을 거의 가져오지 않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배치 처리와 양자를 적용해서 전체 양자 속도를 훨씬 크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기법을 더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숄레스키 리포멀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해시한 행렬값을 좀 많이 간소화해서 연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해당 해시한 행렬값을 계속해서 다시 연산하면서 연산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해당 해시한 행렬이 그 이와 같이 그 특정 값을 트랜스포즈 값과 곱한 행렬로 이제 시메트릭한 행렬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숄레스키 리포멀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또 소개를 해서 더 연산량을 줄일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이렇게 하면 연산량을 더 줄어들면서도 제가 이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성능 면에서도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됐을 때 전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양자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처음 웨이트 값을 양자화를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됐을 때의 에러 값을 계산하고 해당 에러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서 본 수식들에 의해서 웨이트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는 이런 칼리브레이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오차 근사법처럼 웨이트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지 않고 상당히 적은 데이터로도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거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특정 크기의 배치 단위로 진행이 되면서 또 전체적인 실행 속도를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PTQ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GPTQ 알고리즘은 실제 양자 속도를 매우 끌어올리면서 저희가 허깅 페이스 등의 라이브러리에서도 이제 BTM 바이트 등의 기법에 해당 방법론이 적용이 되어서 저희는 구체적인 코드 구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Experimental Validation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해당 실험들은 이제 블룸 176빌리언짜리 모델, 또 OPT 175빌리언 모델 등으로 다양하게 실험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이제 엔비디아 A100 80기가짜리 모델에서 양자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048개의 토큰을 갖는 128개 매우 작은 데이터셋으로 양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비교하는 베이스라인은 이제 RTN 기법을 사용한 또 LLM 인트8 기존 방법을 사용한 최신 기법들과 좀 비교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 이 GPTQ 기법은 매우 작은 기존 이미지 처리 모델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방법론과 큰 성능 차이 없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소형 모델에서의 성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소형 모델에서는 기존 방법론이 더 좋은 성능도 일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앱 58, 레진앱 거의 50층짜리 모델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기법으로 원래 소개가 되었던 이제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과도 그냥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옵티멀 브레인 퀀타이제이션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일부에서는 성능이 더 뭐 조금 등락이 있는 정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제 F1 스코어로 높을수록 좋은 점수고 뒤쪽은 퍼플렉시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 생성에 대해서는 GPT-Q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성 작업에서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이제 모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GPT-Q의 성능이 기존 성능에 비해서 훨씬 뛰어남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능 역시 이제 위키텍스트2에서 퍼플렉시티를 비교하고 있는 중이고, 모델 전체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보다 해당 방법론의 성능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성능 면에서의 많은 개선을 보여주면서도 실제 양자하는 데 시간은 크게 단축시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